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배신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처음이네요.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만 동시에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원래 성격은 밝고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배려하는 성격이라 친구들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 겪은 일들로 인해 조금은 우울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첫 만남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처음엔 그저 좋은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어요. 졸업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가 아직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결국 우리는 부모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남을 이어갔죠.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먼저 제 부모님은 제가 아직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며 걱정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제가 고생할까봐 눈물을 흘리시며 만류하셨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더 심하셨어요. 아들이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죠. 게다가 우리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는 더 반대하셨어요. 심지어 그 집 딸하고 결혼하면 너희 앞날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미래 계획을 설명하고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려 했죠. 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부모님과 큰 싸움을 하고 집을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우리는 한강 공원에 앉아 밤새 이야기를 나눴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믿는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거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죠. 결혼식 날 예식장에는 친구들과 몇몇 친척들만 와주셨어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식 결혼식이라고 오기는 하셨죠. 작고 초라한 결혼식이었지만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자고 다짐했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양가 부모님들과 연락이 뜸했어요.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었어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의 마음도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의 결혼을 인정해 주셨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생리가 조금 늦어진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했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소엔 비싸서 못 먹던 스테이크를 굽고 식탁에는 촛불을 둬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집안 분위기와 식탁에 올려져 있는 스테이크를 보고 놀라서 제게 물었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우리 여보가 힘 많이 썼네.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저희 둘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심스레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셨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직 콩알만한 크기였지만 그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했죠. 우리는 12주가 될 때까지 부모님들께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입덧도 심하지 않고 건강했어요. 매일 밤 남편과 함께 태교 음악을 들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죠.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뭐로 지을지 행복한 상상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10주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과 출혈로 남편과 함께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국 아기의 심장이 멈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자연 유산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곧바로 소파수를 받게 되었어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텅 빈 뱃속만큼이나 마음도 공허했어요. 병실에서 다른 산모들의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퇴원 후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처음에는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죠. 제 부모님은 처음에 말씀을 못 잇고 한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 딸 많이 아프지? 아버지도 목이 메신 듯 겨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너희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해. 시부모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하신 듯 했지만 곧 젊으니까 또 가질 수 있어.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고 하셨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아들, 내 와이프 잘 챙겨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유산 소식을 들은 후 양가 부모님들의 대처는 달랐어요. 제 부모님은 거의 매일 전화를 주셨어요. 제 건강을 걱정하시며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심지어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 오시기도 했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셨어요. 처음에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전화를 주셨어요. 몸은 좀 어떠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양가 부모님들의 반응 차이에 때로는 힘들기도 했어요. 제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고 시부모님의 조용한 태도가 서운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유산 한 달 후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우리 집에 오셨을 때예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 유산한 적이 있어. 너무 힘들지? 그날 이후로 양가 부모님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 부부에 대한 지지와 응원도 더 강해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길에서 아기를 안은 엄마를 보면 가슴이 아팠고 임신한 친구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움과 슬픔이 교차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어요. 남편은 제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줬고 저도 점차 마음을 추스르며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했죠. 그리고 약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꼭 건강한 아기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죠.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죠. 또다시 그런 아픔을 겪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우리는 먼저 산부인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첫 유산이 꼭 다음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제 몸 상태는 임신하기에 충분히 건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에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임신을 위해 우리 부부는 생활 습관을 많이 바꿨어요. 남편은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고 둘이서 산책을 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죠. 영양제도 꾸준히 먹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 썼어요. 가끔은 너무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또다시 생리가 늦어졌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샀죠.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두 줄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번에는 꼭 잘 될 거라고, 꼭 건강한 아기를 만나게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번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대처했어요. 바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철저히 따랐어요. 초기 3개월 동안은 정말 조심 또 조심했죠. 매일 밤 아기에게 태담을 들려주며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기도했어요. 12주가 되던 날 드디어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심장이 힘차게 뛰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눈물을 흘렸죠.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임신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알렸을 때 모두들 너무 기뻐하셨어요. 특히 지난번 유산 소식에 많이 안타까워하셨던 터라 이번에는 더욱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부모님들의 지지와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됐어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입덧도 줄어들고 몸 상태도 좋아졌어요.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매일매일 신기해했죠. 남편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줬어요. 20주 즈음 성별 검사를 받았는데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살짝 딸을 원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아기 용품을 하나둘 준비하기 시작했죠.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날로 가벼워졌어요.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정말 행복했죠. 출산 준비 클래스도 다니고 태교 음악도 들으며 아기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임신 40주가 되어갈 무렵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아기의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기가 거꾸로 있는 둔이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자연분만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아기와 저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를 권유하셨죠.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고 두려웠어요. 자연분만을 꿈꾸며 준비해왔는데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요. 남편과 상의 끝에 제왕절개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기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술 날짜를 잡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지만 한편으론 긴장되기도 했어요. 수술 전날 밤 병원에 입원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님들이 수술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남편이 계속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죠. 수술실에 들어가니 조금 무서웠어요.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마취과 선생님께서 척추 마취를 하셨어요. 다행히 통증은 없었지만 하반신이 저려오는 느낌이 이상했죠. 수술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의 감동이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아기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작고 붉은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아기를 안고 제 옆에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보았을 때 모든 고통과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나 작고 귀여웠어요. 회복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수술 부위 통증도 있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간호사 선생님들과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졌어요.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차츰 익숙해졌죠. 5일 후 퇴원할 때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이제 정말 엄마가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왕절개로 출산하게 된 것은 처음 계획과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아기를 안전하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출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아기를 얻은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술 부위 통증도 있었고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죠. 모유 수유도 쉽지 않았어요. 전몸살로 고생하기도 했고 아기가 제대로 빨지 못해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았어요. 남편은 정말 큰 힘이 되어줬어요. 퇴근 후에는 기저귀 갈기, 아기 달래기 등을 도맡아 해줬죠. 밤중에 아기가 울면 번갈아가며 일어나 돌봤어요. 때로는 서로 지쳐 다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기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냈죠.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산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울컥하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었죠. 남편과 가족들의 격려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 덕분에 조금씩 나아질 수 있었어요. 아기가 100일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죠. 모두가 아기를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새삼 우리 아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첫 돌이 다가올 무렵 아기는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기어 다니기 시작했고 옹알이도 늘어났죠.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를 보며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돌잔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족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어요. 아이가 돌잡이에서 연필과 실을 잡았을 때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랐죠. 첫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내심,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아이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이제 우리 아이가 두 돌이 되어가요. 매일 새로운 말을 배우고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첫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건 완벽한 부모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라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기대가 돼요. 첫째가 18개월 즈음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둘째를 갖기로 결심했어요. 첫째 육아로 바빴지만 형제 자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임신 준비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꼈죠. 첫째가 아직 어린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입덧이 심했어요. 첫째 때는 별로 없었는데 둘째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활발한 첫째를 돌보면서 입덧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었지만 그래도 매일이 전쟁 같았죠. 12주 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하셨을 때 정말 안도했어요. 이번에는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또 아들이더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남자 형제라니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심 딸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첫째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 배가 불러오는 걸 보더니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배에 귀를 대고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임신 후반기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큰 배를 안고 첫째를 돌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께서 번갈아 와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첫째를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하셔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첫째 때의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예정일 일주일 전 계획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첫 경험 때보다는 덜 긴장됐지만 그래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보다 체중이 조금 덜 나가서 걱정이 됐죠. 하지만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또다시 엄마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첫째도 할머니 손을 잡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처음 동생을 본 첫째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죠. 이번에는 회복이 조금 더 빨랐어요. 아마도 첫 경험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히 밤에 둘째가 울 때마다 첫째도 같이 깨곤 해서 힘들었죠. 퇴원 후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수유와 기저귀 갈기, 첫째 돌보기를 반복하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남편이 육아 휴직을 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점차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첫째도 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가끔은 동생을 귀여워하는 모습도 보였죠. 물론 질투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첫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둘째가 100일이 되던 날 소소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만큼 2배의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두 아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져요. 둘째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죠.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저도 정신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자주 밖으로 나가 통화하고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한 번은 우연히 그의 핸드폰 화면을 봤는데 낯선 여자 이름으로 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심이 커져갔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었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외도 사실을 부인했죠.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연락하고 요즘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도 출근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가 오해한 거라 생각하고 남편을 믿었어요. 하지만 나중에서야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알았죠.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 때문에 저와 남편의 사이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분리수거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우연히 옆집 사람을 만났어요. 채댁 요즘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드네. 오늘도 회사 출근이야. 주말인데 라며 처음엔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죠. 그러던 중 다른 이웃 사람이 다가오시더니 저랑 짧게 인사를 나누고 저랑 대화하시던 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엔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시나 보다 했죠.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 집 남편 주말만 되면 다른 여자랑 같이 걸어 다니던데. 바람난 거 아냐? 불쌍해서 어떡해. 저 집 새댁 참 착하고 좋았는데 뭐가 별로여서 바람까지 핀대? 이 말을 들은 저는 충격에 빠졌죠.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일 없어. 착각하신 거야 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죠.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인데도 출근한다는 남편이 너무나도 의심스러웠지만 최대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죠. 점심시간 조금 지난 시간에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점심 맛있게 먹었어. 혹시 얼굴 사진 한번 찍어줄 수 있어?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답장을 보냈죠. 오늘 아침도 얼굴 봐놓고선 사진은 왜? 지금 회의 중이라 사진 못 찍어줘. 저는 고집부리며 사진을 달라 했죠. 남편이 보낸 사진을 보고 저는 안심했죠. 사무실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죠. 남편의 사진을 받고 안심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아이들 둘을 키우느라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죠.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기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대화 중에 남편 이야기가 나왔고 저도 모르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됐죠. 친구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보내준 사진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사무실에서 찍어 보내준 사진이야. 한번 봐봐 라며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보여줬죠.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거 합성 사진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어요. 그 친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봐봐. 얼굴 주변의 빛과 그림자가 배경과 맞지 않아. 그리고 여기 보면 얼굴과 배경 사이에 어색한 경계선이 있어. 이건 분명 포토샵으로 합성한 사진 같아. 다른 친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 정말로 거짓말을 한 걸까? 그럼 정말로 다른 여자와. 친구들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너무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 깊이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죠. 늦은 퇴근, 주말 출근, 이웃들의 소문, 그리고 이 합성 사진까지. 카페에서 나온 후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께 아이들을 조금만 더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어디야?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오늘 친구들을 만났어. 너가 보내준 사진이 합성이라더라.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합성이라니?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발 솔직해져 줘. 모든 게 이상해. 늦은 퇴근, 주말 출근, 이웃들도 너를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여보, 당신 왜 이래? 내가 바람필 리가 없잖아. 그런 오해는 하지 마. 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사진을 합성한 거야?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미안해. 사진은 정말 합성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이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서 그랬어. 요즘 당신이 나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당신을 안심시키려고 그랬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봤어요. 그게 말이 돼. 나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남편은 계속해서 변명했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절대 바람 피운 적 없어. 당신과 아이들이 내 전부라고. 제발 믿어줘.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을 알 수 없어 괴로웠죠. 난 더 이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앞으로의 선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고민했어요.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남편과 같이 지내기 시작했죠. 결국 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죠. 술집에서 만난 여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우리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량의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죠. 하지만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한 게 아니라 제 집착 때문에 이혼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곧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한 거야?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 외도는 인정해. 하지만 너가 집착이 너무 심해서 결국 이혼한 거 아니야? 내가 한 번 실수한 걸로 이혼하고 가정을 파탄낸 건 너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갔어요. 넌 항상 의심하고 집착했잖아.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술집에서 술 먹다가 실수를 저지른 거고, 결국 네 집착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왜곡할 줄은 몰랐죠. 이제는 시댁에서도 저를 나쁜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됐어요. 전 남편과의 통화 이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먼저 시댁에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시부모님께 직접 연락드려 만남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아이들 얘기를 꺼내자 마지못해 동의하셨죠. 만남 자리에서 저는 증거들을 보여드리며 진실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여전히 아들 편만 들며 저를 탓하셨어요. 너가 좀 더 이해해주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젊은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설득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부모 둘 다예요. 전 앞으로도 아이들이 아빠를 보는 걸 막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아이들 앞에서 저를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 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냉랭해졌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 노력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친구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늘어났죠. 힘들 때마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힘을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위해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전 남편은 많이 달라 보였어요.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그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거짓말하고 너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의 사과를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제 와서 하지만 고마워. 사과해줘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살아. 나중에 아이들이 더 자라고 나면 우리 관계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 이후 전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댁에서도 점차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지금도 가끔은 힘들고 외롭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때론 어렵지만 동시에
보람차고 행복하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어요.